안녕하세요. 1년 6개월 결혼 생활에서 탈출해서 마음 많은 부자로 살고 있는 35살 여자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탈출했다는 표현이 좀 우습네요.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감옥보다 더하게 느껴졌으니 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가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큰일들이 많았던 저는 어찌 보면 결혼 직후부터 늘 이혼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못 살게 굴다가 결국 저를 내치려고 하던 거 제가 역으로 이용해 시원하게 이혼하고 나왔어요. 일단 제 사연 들으시면서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혼이 정답인 결혼 생활을 등신처럼 질질 끌어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대놓고 하지 못하면서 무시당한 며느리였거든요. 실제로는 호구나 등신이 절대 아닌데 대한민국 며느리로선 호구가 맞았던 것 같아요. 쉬월드라는 존재가 저는 너무 어려웠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바보 등신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시원하게 할 말하고 나왔으니까 마지막 사이다 부분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실은 엄마가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암 진단 받고 투병을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투병하는 중에 저의 이혼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참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시모가 말을 어찌나 못되게 하는지 저한테 무슨 말까지 하셨냐면요. 자기네 집에 암 유전자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싫다는 말까지 한 양반입니다. 그때 얼마나 속으로 이를 갈았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엄마 투병하는 거 돕느라 거의 친정에 매달려 있었던 걸로 혹시 흠잡힌 게 아닌가 해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너 이혼하는 게 엄마 때문 아니니? 너 시댁에서 괜한 트집 잡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 내가 싫으니까 그냥 억지 부리는 거지 그게 왜 엄마 때문이겠어? 걱정하지 마,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내 걱정 말고 얼른 몸 회복할 생각만 하시라고요. 엄마는 저 이혼하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부터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긴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안 될 인연을 억지로 엮으려고 하니 모든 순조로운 게 없었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결혼 준비 때부터 의견 차이들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겨우 지역이 서로 달라 주거 문제 처리하는 것부터 각 집안에 의견 전달할 때도 의견이 달라 많이 싸웠고요. 직장 업무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버거웠지만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어느 정도 서로 갈등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둘 다 돈이 없어 대출을 끼고 신혼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제로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마이너스라는 거 알았고요. 그래서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도 힘들었습니다. 제 친정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돈을 더 보태 겨우 전셋집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당시 32 동갑이었고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군 건설사에 다녔고 저는 출판사에 오래 근무했어요. 댁에서는 결혼 전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며 트집을 잡으셨고 직업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만 알던 시어머니라 제가 며느리감으로 부족하다고 대놓고 표현하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시어머니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남자가 꼭 집을 해가야 하는 시대는 아니잖니? 반반 결혼이니 뭐니 많이들 하더라.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하면 40 넘어도 못하는 게 결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은근히 결혼해서 해야 하는 며느리의 도리는 강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돈도 없으면서 결혼 준비할 때 저한테 바라는 건 어찌나 많은지
툭하면 전화하셔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참견질까지 하셨습니다. 소파는 무조건 천연가죽으로 된 걸로 사라. TV나 세탁기도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하니까 크고 좋은 걸로 사. 너 가구 보러 갈 때 내가 같이 가서 골라주는 건 어떠니? 예산이 많지 않아서요. 미리 금액에 맞춰 봐둔 게 있어요, 어머니. 살림은 제가 하고 싶은 걸로 고를게요. 네가 뭘 볼 줄 안다 그래? 어른이 가서 같이 봐주겠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원. 시모랑 같이 가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지? 신혼살림을 당신이 골라주시겠다는 거 난감해하며 거절했는데 그게 서운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해 저를 시모 말을 버릇없이 거절하는 이상한 예비 며느리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라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의견 모았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우에게 연락이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케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결혼해봤으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현금 예단 안 하면 여자 쪽에서 아무리 많이 와도 욕먹는 거 몰라? 어쩌나 보려고 했더니 예단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며? 나는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했어. 가족들 옷 입을 돈이라도 준비해와야 나중에 말 안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예 안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부모님 한복은 해드리려고 했어요, 형님. 우리 가족이 5인데 엄마 아빠 한복만 해드리려고 했어? 가족들이랑 큰집 식구들 옷값은 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욕 안 먹어.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해. 예비 신우가 예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500 정도 돌려받지 않고 드리려고 했던 걸 1000만 원으로 늘려 예단비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거 없었고요. 이거 말고도 다 못한 얘기들이 잔뜩이지만 넘어가고요. 결혼해서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난한 결혼이 아니라 그런가요? 신혼 초부터 남편과도 삐걱거리고 시댁과도 삐걱거리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신혼 초 시댁 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10월도 가족들 투어하듯이 인사드렸고 먼 친척 결혼식도 불려다녔습니다. 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바로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와서 음식하라길래 신우와 생일상 차렸고요. 그거 끝내고 나니 바로 추석이 있어서 또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어머니 생신과 추석 때의 일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혼했지만 가끔 생각하면 혼자 이불킥을 할 정도로요. 시어머니 첫 생신 때 결혼한 시누이가 며칠 전부터 제게 연락을 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결혼해서 첫 시부모 생신인데 당연히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알지? 우리 가족은 외식 별로 안 좋아해. 집에서 음식할 거니까 아침 일찍 올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시어머니 첫 생신상을 내 손으로 직접 차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족끼리 외식하고 집에 들어와 과일이나 후식 정도 챙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말을 듣고서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미역국이랑 잡채 만들어 갈 테니까 나머지 재료는 올케가 준비해서 오면 되겠다. 갈비나 전 부칠 거 간단히 장 봐서 와. 알았다 대답하고 저는 나름 식재료까지 준비해 어머니 댁으로 일찌감치 갔습니다. 장을 보려니 그것도 거진 3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일찍 와 있으라는 신우의 말과 달리 신우이는 와 있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소고기 갈비부터 재우고 호박전, 새우전 같이 간단한 전도 부쳤어요. 그랬더니 늦지막하게 신우가 미역국과 잡채를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같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못하시겠는지 도중에 같이 음식하시는 걸 좀 거두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댁 부엌 살림을 잘 모르기도 하고 어색한 나머지 좀 쭈뼛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시어머니 손보태는 걸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빽 하고 지르는 겁니다. 엄마! 엄마가 왜 음식하는 걸 거들어? 일할 사람이 여기 있잖아. 엄마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거실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하며 제게 눈을 흘기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생신상을 차려 밥을 먹는데
신우이나 시모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 들었습니다. 시간 내서 아침부터 음식하고 선물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50만 원 마련해드렸고요. 신우가 싸온 음식 다 차리고 음식 다 하고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다 하고도 좋은 소리는커녕 자기들끼리 저 빼고 희낙낙거리는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는 생일상 직접 받는 게 좋아? 아니면 나가서 외식하는 게 좋아? 아유, 너는 뭘 당연한 걸 묻니? 당연히 이렇게 차려서 받는 게 좋지.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엄마 며느리도 받는데 이제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으면 되겠네. 저런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서러웠네요. 쉬는 남편이랑 애들은 거실에서 TV 보며 놀고 있고 남편과 시부도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 만들고 설거지에 상도 차리는데 대체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돌아오는 차에서 엄청 울고 신랑과 싸웠어요. 신랑은 자기 가족들이 이상한 의도로 그런 말 한 거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 화냈고요. 그리고 서로 각방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시작으로 시댁 가족들과 만나기만 하면 제가 마음이 상해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부르셨고 거의 그때마다 남편과 싸움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 한 번 일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말하기로는 시댁은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가족끼리 만나 식사만 하고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당일에 친정도 가야 하니 시어머니에게 명절 당일날 아침에 남편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결혼해서 첫 명절인데 당일날 오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전날라서 식구들끼리 오손도서 밥도 해먹고 얘기도 나누고 하자. 전날 퇴근하고 짐 싸서 같이 오렴. 전날 시댁에 오라는 어머니 말에 싫다고 할 며느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엔 시부모님 바라던 추석 때 며느리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 전날 와서 같이 장 보고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오순도순 놀다가 거실에서 자고 아침 차려드리고 설거지하고 뭐 그런 며느리 모습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당일날 가겠다 하니 거기서부터 당신들 생각대로 며느리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명절 전날에 시댁에 가긴 했습니다. 시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작정 거역하고 당일날 갈 만큼 배짱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끼리 오손도손 음식 해먹자는 어머니 말과 달리 그날은 시집온 며느리 공기 잡으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더군요.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전해 들으신 건지 어머니보다 더 일장연설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와서 음식도 하고 니들끼리 오손도손 놀면 얼마나 좋으냐. 친정에서 그런 거 보고 배운 게 없으면 시부모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야. 모르면 배워야 하는 거지. 우리 집 가풍이 그래.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며느리는 손님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셨고요. 남편은 심지어 저 대신 대답까지 착실히 하더군요. 당최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시부모님 앞이니 머리를 조아리며 네 죄송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번갈아가며 며느리 기본 도리에 대해 늘어놓으시더니 안부 전화를 하라는 둥 우리가 나이 들면 너희가 책임지라는 둥 저와 남편에게 밀린 잔소리를 잔뜩 하셨습니다. 밥 먹는데 체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한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시댁에서 내가 앞치마 메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 건가 싶고 억울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울분은 올라오는데 표현을 못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집 사줄 시대는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옛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건 무슨 이기적인 마음인 건가요? 저는 그날 시댁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남편과도 크게 싸운 후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당신의 집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아시면 어쩌실 것 같아? 나 무시하지 마.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이야. 당신만 귀한 아들인 줄 알아? 나는 당신 집에서 며느리 도리라는 거 다 해야 하고
당신은 우리 집에 하는 게 뭔데? 나 다음부터는 당신 집에 안 가.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 그렇다고 시댁에 안 간다는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지. 당신의 집 몸종이 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거 똑바로 알아둬.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결혼도 유지할 생각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이 너희 부모 말대로 며느리가 너희 부모 기준에 맞추는 척이라도 하면서 너희 가족에 스며들어 고분고분 사는 거, 그걸 원했던 거야? 그게 두루두루 온 가족이 행복한 길이지. 그게 싫으면 어쩌겠다는 거니? 이혼이라도 하겠다 그거야? 이혼 못할 거 없지.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나는 없는 게 확실하네. 내가 이런 거 감수하고 굽신거리며 살 이유가 대체 뭔데? 당신 부모님이 대체 나를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를 얻어야 만족하시려나? 하긴 남자가 집 해오는 시대 아니니까 여자 쪽에서 해왔으면 손님 대접 해줬을 것 같긴 하네. 그런 식으로 비꼬지 마.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로 보여? 당신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걸 왜 우리 부모님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아빠가 노발대발하시면서 해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내 딸 면전에 대고 그런 말 못하게 자네가 막아줬어야지. 다시 한번 내 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그때는 내가 이혼시킬 테니까 그리 알게. 아빠 말을 듣고 속 좁은 이 인간은 대답은 했지만 삐쳐서 한동안 저랑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지요. 싸울 땐 한없이 믿다가도 또 맨날 싸우는 건 아니라 좋을 때도 있는 게 부부라는데 한번 삐딱선을 타니까 서로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승진하겠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 회사 생활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맨날 회식에 술이 만취돼서 들어오고 바깥 일로 바쁘다면서 저한테 점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 되는 결혼기념일에도 남편은 회식하느라 집에 새벽까지 안 들어오더군요. 저는 점점 더 결혼 생활이 버겁고 외로웠죠. 거의 매일 이혼을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만행도 멈추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별 시답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서운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자주 하셨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들은 말을 제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간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건 기본에 어른이니까 맞춰드리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본인도 기본적으로 본인 부모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일은 한 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그 즈음 하필이면 저희 친정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친정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진단받게 되신 거예요. 다행히 초기라고는 했지만 저는 친정엄마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지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초기라고 해서 쉬운 암은 없다잖아요. 딸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혹시나 엄마가 잘못되면 혼자 남게 될 아빠도 걱정이었고 아빠 혼자 엄마를 간호하는 게 너무 버거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웬일로 통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 병원 왔다 갔다 하려면 당신이 해야 할 텐데 차라리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는 게 어때? 가까운 것도 아니고 3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어. 나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당신 내가 친정에 가 있어도 괜찮겠어? 당신 혼자 살림하고 차려 먹는 거 할 수 있겠냐고. 내가 애야? 밥이야 회사에서 먹고 와도 되고 청소는 뭐 나 혼자 있는데 얼마나 어지르겠어? 걱정 말고 장모님 병간호나 신경 써. 저는 남편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저를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는 결혼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친정에 가라고 한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엄마 암투병하는 동안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도 가족 병간호를 위해 1년간의 휴직계를 내버렸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주말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 병간호를 위해 친정에서 지낸다는 걸 시모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시댁에 못 갈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라도 우리 엄마 안부는 한번 물어봐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암에 걸린 친정엄마보다는 자기 아들 밥해 먹는 게 걱정이셨는지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숭우 혼자 힘들겠구나.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반찬도 해놓고 밀린 빨래도 해놓고 해.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남자는 못한다. 아휴, 너희 부모도 참 복이 없구나. 시집간 딸 자식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팍복한 게 아니면 뭐겠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시더군요. 어머니 말 듣고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만 들고 대꾸할 기운도 없어 그냥 아무 말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처럼 살게 된 것이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되어버릴 거라곤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 아이도 없고 집에는 마누라도 없으니 시간이 남아 돌았겠죠. 그러면 남자가 반드시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더군요. 초반에는 저도 집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엄마 간병에만 몰두했습니다. 엄마는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과 회복 때문에 긴 시간 투병을 해야 해서 사실상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셨고 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엄마가 항암하면서 저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못 가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촉이 발동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주말 부부로 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에 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인데 남편 속옷 서랍에 속옷 개어놓은 것이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고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남편이 개는 방식과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는데요. 결정적으로 안방과 거실에 갑티슈가 다 비어져 있었고 제가 갈 때마다 쓰레기통이 늘 깨끗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 분리수거를 미리 하거나 저 온다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서 문득 누가 집에 왔었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혹시 그 누군가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여자라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당연하게도 정답은 이혼이었고요. 혹시 남편이 내 의심대로 바람을 피운 거라면 이혼을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남편에게 모른 척하고 증거를 캐기 위해 애썼습니다. 불륜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당연히 남편의 핸드폰이었고 남편이 자는 틈을 타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막상 머리로 상상만 하다가 추악한 현실을 마주하니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지우지도 않은 사진과 문자 같은 불륜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의 외도를 의심하리라고는 의심조차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남편 몰래 외도 증거를 2달이 넘게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가 남편 회사 거래처 여직원이라는 것과 문자 내용을 봐서 유부남이라는 거 알고 만난다는 것도 알았고요. 심지어 신혼초부터 그녀가 썸을 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마 병간호를 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집까지 드나든 것 같았습니다. 웃긴 것이 있다면 만나는 여자애는 나이도 어린 게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집에 돈이 좀 있는 아가씨인 듯 했습니다. 그런 년을 무슨 사탕발림으로 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정신줄 놓은 여자일 뿐이었죠. 저는 당장 이혼해도 될 정도로 이혼 준비를 차근히 했습니다. 물론 친정에는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요. 그리고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일단 주말 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오겠다고 하자 기뻐하지 않고 이상하게 서운한 얼굴을 하던 남편 얼굴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얼굴에 어쩜 그리 다 표시가 나는지 말입니다. 남자라는 족속이 원래 그런가 봐요. 꼴 보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기는 이혼을 하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혼을 터뜨리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바람 피워 이혼한 사람들 사연 중 저의 경우가 막장의 최고봉일 것 같네요.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지 딱 2달 반이 흐른 시점이었는데요.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니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숭아한테는 내가 따로 말해놨으니 너 혼자 오면 돼. 저는 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하려나 짐작했고 너무 끔찍한 나머지 처음으로 싫다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냥 전화로 얘기하세요. 저 엄마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안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전화로 할 얘기면 진즉에 했지.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알겠다 하면 그만이지 또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 이번에 부르는 게 마지막이니까 잔말 말고 와서 얘기하자. 저를 부르는 게 마지막이라는 말에 솔깃해서 일단은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갔고요. 갔더니 남편은 저한테 연락도 없이 이미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왔니? 이리 앉아봐라. 네 엄마 어느 정도 회복은 하셨다는 말은 들었어. 이제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다며? 네.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복직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저주저 하다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너 말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그동안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나는 이러려고 며느리 들인 거 아니다. 너희 친정 볼 거 하나 없고 너 잘난 거 없어도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네가 모자란 만큼 우리 아들한테 잘할 거라는 생각에 그런 건데. 내가 지켜본 바로는 너는 전혀 우리 집에 잘할 생각이 없더구나. 내 말이 맞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밑밥을 까나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겠죠. 저희 부모님도 저 사람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사이로 받아주신 거 아시죠?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한마디를 안 줘.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우리 아들하고 이혼했으면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니? 그동안 모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제자리 걸음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말이다. 더 늦기 전에 서로한테 좋은 짝을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 너도 그동안 나나 네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둘이 조용히 갈라서는 게 어떠냐?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 너만 우리 아들하고 순순히 이혼해주면 된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혼하자고 내가 먼저 요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시모 입에서 이혼하라는 말이 먼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옆에서 병신같이 자기 엄마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 놈 보니 머리통을 한 대 치고 싶고 목구멍으로 욕지기가 올라오더군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순순히 이혼은 못 해줘요.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요구 못하게 되어 있는 거요. 그러자 남편과 시모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다른 여자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더러 조용히 갈라서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제가 소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 속이시면 곤란해요. 둘이서 무슨 부자 사기 다니세요?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사기 다니라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네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냥 말아마. 숭아가 만나는 아이는 너랑은 완전히 달라. 여자답고 싹싹하고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게다가 집도 부자래. 우리 아들 팔자가 달라질 텐데 새 출발시키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니? 새 출발도 제가 이혼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아시라고요. 제가 이혼 안 해주면 그 여자랑 남편은 그냥 더러운 불륜일 뿐이라고요. 남편 놈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당신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대체 왜 모른 척한 거야? 증거를 모아야 소송이라도 하지. 내가 순순히 이혼하면 당신만 좋은 일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미쳤어? 내가 어찌하면 이혼해줄 건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만 해줘. 제발 부탁이다. 당신도 이혼 원하는 거 아니었어?
위자료 얼마 원해? 달라는 대로 주고 우리 살던 집 보증금도 당신이 보탠 돈 다 주고 더 보태서 나눌 테니까 제발 이혼해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그 상황이 아주 고소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건 제가 원하는 것도 이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이혼소송 준비 잔뜩 해놓은 게 무색하게도 시워드 쪽에서 이렇게 이혼하라고 나온다니 말입니다. 이혼은 시댁에서 요구했지만 손에 쥔 카드는 제가 더 유리한 셈이었고요. 저는 마치 밀당을 하듯 이혼을 제 쪽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던 겁니다. 나도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혼거리를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웃긴 일인가요? 위자료 3천 내놔. 어차피 당신 가진 돈은 그게 전부잖아? 그냥 그년이랑 새로 시작해.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알았어. 위자료 3천, 네가 이혼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보낼게. 그리고 집 보증금 3분의 2는 나한테 줘. 내가 보탠 돈도 있으니까 불만 없는 걸로 할게. 그리고 이혼 소송 안 하는 대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뭘 하고 싶은 건데? 당신 원하는 거 위자료잖아. 돈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 글쎄, 당신하고 이혼하더라도 상간녀는 조져놔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에게 애정이 없다고는 하나 저를 배신한 남자에게 위자료만 받고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바보는 아닙니다. 소송 없이 원하는 대로 재산 나누는 거 말고도 상간녀 응징이 남아있었죠. 남편과 사는 집은 바로 내놓았고 저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위자료 입금 확인하고 나서 남편과 법원 가서 협의 이혼 서류 냈고요. 아이가 없으니 숙려기간도 한 달만 있더라고요.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상간녀 소장을 그년 집으로 날려보냈어요. 모든 내용을 그년 회사에도 내용 증명으로 보냈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놈이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사정을 아는 겁니다. 부탁인데 상간녀 소송은 취하해주라. 당신이 원하는 위자료 그거 내가 줄게. 어?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유부남이란 노란한 거 알고 가만히 있겠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제발 상간녀 소송은 취하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년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당신이 왜 이러는 건데? 너 설마 그년의 집에는 총각 행세라도 한 거니? 미친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세장가가 그렇게 가고 싶어? 미안하지만 소송 취하할 생각 없어. 그년한테 바람 피운 거 아니라고 잡아떼라고 하지 그래? 아마 바람 안 피웠다는 증거는 내야 할걸? 그년네 부모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가정 파기하고 유부남이랑 결혼하려는 거 말이야. 남편이 여러 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괘씸한 것이 제가 위자료 2천만 원 요구했는데 상간녀는 외도를 인정 안 하고 항소를 하더군요.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대응해줬습니다. 민사를 걸면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민사 걸고 1년 6개월 만에 승소해서 그년의 월급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관두었고 퇴직금도 가압류 조치를 해서 제가 다 챙겼습니다. 제가 그쯤 하니까 세상 애틋하던 둘 사이도 금이 갔나 봅니다. 상간녀네 집에서도 딸이 이혼남과 결혼하는 걸 반대했겠죠.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는 싸우고 헤어지더군요. 그 인간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자 저한테 독한 년이라며 온갖 악담을 퍼붓더군요. 심지어 전화를 차단했던 전 시모까지 엉뚱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곱게 헤어지고 네 갈 길이나 갈 것이지. 꼭 이렇게 해서 내 아들 팔자 고치는 걸 회방났어야 했니? 너 그러고도 잘 살아보자. 이혼한 여자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 네가 아직 매운맛을 못 봐서 그래. 아줌마 미쳤어요?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저한테 아들 못난 탓을 하고 그러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저한테 나쁜 짓 했는데 설마 팔자 고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못 살기를 바라시나 본데 죄송하지만 저 너무 잘 살아요. 그 인간하고 헤어지니까 승진도 했고요. 일도 술술 풀리고 돈도 잘 모이네요.
지금 와서 말하는 건데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어머니가 아들 팔자 고치겠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속이 뻥 뚫리던지.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쓰레기 같은 그 인간이랑 헤어지게 해주셔서요. 어머니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며 전시모를 살살 약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지간히 분했던지 저에게 상당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뭐, 너 인연?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받아간 그 위자료인지 뭔지 토로내라. 우리 아들 재혼 다 망쳐라는데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무슨 수로 가져가시게요? 죄주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들 잘못으로 저한테 준 돈인데 이제 와서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뭐 방법은 하나 있네요. 아들하고 결혼시킬 다른 돈 많은 이혼녀라도 찾아보시던가요. 저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 입은 것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전시모 대답도 안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해서 부들거릴 전시모 표정을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자기 아들 재혼 못 시킨 게 제 잘못인가요? 못난 자기 아들 잘못이죠. 자업자득인 줄도 모르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 보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들 이혼시키고 새장가 보내려는 추악한 마음을 가졌던 시모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바람 피운 여자랑 맺어주려고 며느리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있을까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후 한동안 연락은 못 들었는데 최근에 그 인간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팔자 고칠 것 같더니 아직까지 자기 부모 집에 얹혀 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크게 날려먹어 부모님 집도 작은 곳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인간은 있던 돈에 부모 집까지 날려먹은 거죠. 헤어진 마당에 이런 마음 유치하지만 솔직히 고소하네요. 결혼 초반부터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고 살았냐며 저 나무라실 수도 있습니다. 기혼자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돌아서면 남이라는 부부 사이라도 한번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게 되면 때려치기까지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걸 말입니다. 살면서 할 말 못하고 참게 되는 억울한 상황은 한 번씩은 다 겪는 법이고 저는 그걸 결혼 생활하면서 다 겪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다른 분들은 언제든 꼭 자기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속 썩는 아내분들 절대 울지 말고 화내지 말고 겁먹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 막상 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속 썩어가면 사느니 혼자 사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애가 있어서 저처럼 이혼이 어렵다면 남편을 ATM기로 생각하고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권하지는 않고 싶네요. 단, 상간녀 소송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고 골치는 아파도 속풀이는 확실히 되더라고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요즘에는 운동도 시작해서 몸 만드는 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고 늘 부지런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